저는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동해 바다 한복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목선의 낡은 엔진 소리만이 파도 소리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바다를 훑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움직이지도 마.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저희 가족 5명.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계셨고 어린 조카는 이모의 품에 꼭 안겨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저는 그 순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에서 추방당한 우리 가족의 전력 때문에 더더욱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조차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경비정의 불빛이 우리 배에서 불과 10m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양의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어떻게 함경남도 어촌의 목선 위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믿을 수 없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래. 이것은 제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평양 중심부의 한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원이 있는 2층 집. 당시 평양에서도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의 특별함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양에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결혼, 사업, 자녀의 진로, 심지어 집을 살 때도 할머니께 여쭈어 보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한두 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간부들도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워서 어머니 치마폭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손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인사이동에서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할머니는 그들의 손금을 보시거나 생년월일을 물으시거나 때로는 그저 얼굴만 보시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감사의 표시로 쌀 포대, 고기, 때로는 외국산 물건들을 두고 갔습니다. 우리 집 창고는 늘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배급이 끊기는 일도 없었고 겨울에 난방이 안 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새 옷을 자주 입었고 중국산 과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미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이름처럼 미래가 밝을 거란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평양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할머니와 함께 모란봉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던 기억.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소문은 평양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곧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 채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영광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날은 2000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보위부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넷이 우리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강 할머니, 당신이 미신 행위로 인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소.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어지럽히는 반동 행위요. 신고.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할머니께 도움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우리를 신고한 것입니다. 어쩌면 질투였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보위부 동무 저는 그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할머니의 말을 끊고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당신 같은 반동분자가 평양에 살 자격이 있나? 집안 식구 모두 함경남도로 추방이요. 추방.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평양을, 이 집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져간들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낙인 찍혔습니다. 반동 가족이라는 낙인. 사흘 뒤 군용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은 트럭 짐칸에 실렸습니다. 말 그대로 실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주변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에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우리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행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트럭은 이틀을 달렸습니다. 함경남도 바닷가 마을. 우리가 도착한 곳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은 판잣집들, 비린내 나는 바다, 메마른 땅.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쫓겨난 반동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다시는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특권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체제에 대한 원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남도 바닷가 마을.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누리던 특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배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와 모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고기잡이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는 15살이 되어서는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저는 25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다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는 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간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팔았고 해산물을 말려서 팔았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저는 작은 목선 한 척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제 배였습니다. 미래야, 내가 정말 이 배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자랐던 그 당당함이 추방당하고 짓밟혔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개잡이였습니다. 이 지역 바다에는 바지락, 가리비, 조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 5명을 고용했습니다. 새벽에 배를 몰고 나가 조개를 잡고 오후에 돌아와 선별해서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 여자가 평양에서 쫓겨난 집 딸이라며? 그런데 배 사업을 하다니. 소문은 빨리 퍼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조개를 선별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0년 저는 배를 한 척 더 샀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우리 집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집을 조금 수리할 수 있었고 식량 걱정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초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겼습니다. 장마당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사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개를 잡아도 팔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 없는데 누가 조개를 사겠습니까? 배를 몰고 나갈 기름값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야, 이러다가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밤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유로운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023년 5월.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배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노크. 3번.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네 가족 아십니까? 박씨. 우리 마을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장마당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9 식구가 사는 큰 가족이었습니다. 알지.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남쪽으로 갔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쪽. 대한민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탈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9 식구가 어떻게? 목선으로 직접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사흘 전에 출발했는데 오늘 소식이 왔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9명이 목선으로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래야, 너도 생각하고 있구나. 네.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평양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내 눈에는 분노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희망이 보이는구나.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신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바다를 건너 자유로운 땅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배는 작지만 튼튼했습니다. 가족은 5명. 기름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비정과 감시였습니다. 하지만 박신혜가 해냈다면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이 언제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빠를까?
날씨는 언제가 좋을까? 물론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조개잡이를 하면서 다른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요즘 경비정이 동쪽으로 많이 가더라. 북쪽 해역이 감시가 센 편이지. 달이 없는 밤이 좋겠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총사령입니다.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걸고 떠날 수 있을까? 미래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이곳에서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여전히 반동 가족이야. 언제 또 찍혀서 끌려갈지 모르는 신세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무섭구나.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 결정이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잖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씨앗이. 그리고 그 씨앗은 5개월 뒤 싹을 틔우게 됩니다. 2023년 10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배를 몰고 나가 조개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후에 돌아와 조개를 선별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순간 문득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오늘. 미쳤니? 오늘. 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또렷한 정신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5달 동안 고민했잖아요.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완벽할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가는 게 나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래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오래 망설였어. 누군가 눈치챌 수도 있어. 지금 가자. 그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단 10분 만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 옷 한두 벌, 물 먹을 것 조금. 그게 전부야. 아버지가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이웃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불을 켜놓고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평생 모은 것들을 봤습니다. 사진, 옷, 책, 작은 장신구들.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보자기를 싸셨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우리 가족 사진 몇 장이야. 평양에서 찍은 것들.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주신 반지. 할머니, 이것들마저 버리면 우리가 누구였는지 증명할 게 없잖니.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어둠만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10분 전, 우리는 하나씩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하지만 빠르게. 배가 있는 포구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저 미래예요. 배에 뭐 좀 가지러 가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한 척했습니다. 이 밤중에 오늘 낮에 그물을 배에 두고 와서요.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췄습니다. 5명의 얼굴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다 왜 가? 다들 심심해서요. 바람 좀 쐬러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귀찮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빨리 다녀와. 우리는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기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아버지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부르르릉. 낮은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아버지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갈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 배가 육지를 떠나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어. 잡히면 죽어. 그래도 갈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자유를 향해.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구를 벗어났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미지의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의 결심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북한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보이면 바로 알려. 경비정이 순찰 중일 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5은 각자 방향을 나눠 감시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눈이 아팠지만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2시간째. 저기.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서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엔진 꺼. 아버지가 재빨리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파도에 떠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순간들을 견뎌오셨구나. 평양에서의 추방, 어촌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경비정이 우리 배에서 10m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쪽에서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배였습니다. 아마도 밀수꾼들이었을 겁니다.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10분을 더 기다렸다가 엔진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공해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3시간째.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바다 위였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침반을 봤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남쪽으로 가야 해. 한국 배나 한국 해경을 만날 때까지. 배에 실은 물과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이틀치 정도. 그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5시간째.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웠습니다. 바다는 넓고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침반만 믿고 남쪽으로. 빼다.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어선 같았습니다. 저게 북한 배야? 한국 배야?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피해야 할까? 가보자. 이대로는 우리도 버티기 힘들어.
우리는 그 배를 향해 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배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한국 어선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우리는 팔을 흔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 배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방향을 바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에서 왔어요. 어선의 선원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밧줄을 던졌습니다. 올라오세요. 빨리.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에 연락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살아남았다는 것을,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을. 저는 북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통받았던 곳, 그리고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안녕.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뒤 한국 해양경찰 배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우로 물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물 드실래요? 물을 받아 마셨을 때 그 물이 얼마나 달았는지 모릅니다. 같은 물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물 같았습니다. 해경배는 우리를 포항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후 3시쯤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땅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살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 스파이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추방, 어촌 생활, 그리고 탈출. 강밀의 씨 가족은 진짜 탈북자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자유.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아니, 들어봤어도 왜곡되어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 아파트 키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 이게 정말 우리 집이구나.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집. 마트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과일, 채소, 과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사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뭘 봐?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혹시 보이부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고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롭다는 것을. 저녁에 혼자 산책을 나갈 수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십니다.
미래야,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할머니는 가끔 평양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때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때는 자유가 없었다고. 지금이 훨씬 낫다고.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 보조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웃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말할 수 있는 자유, 갈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유에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미래. 북한에서 왔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